수많은 언급된 말인데 가슴에 불을 지른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 가슴이 지금 불이 있는지 살아있는지 아이들을 향한 불과 뭐 교육을 향한 불이 살아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야 진짜 가슴에 불이 질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이 시간이 뭐 짧지만 그렇게 가슴에 불이 질러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제가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돌직구 잘 던집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돌직구라고 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저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한테는 안 던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던지는데 이거 스스로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제가 좀 함부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얘기하고 나서 후회하죠. 네. 아유 괜히 얘기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저에게도 좋은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고는 네, 뭐 제가 강의하는 내용과 약간 좀 비슷하게 가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르게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협동학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 흔히 취하는 입장, 연수에 가서 흔히 취하는 입장이 자료 좀 달라. 왜? 그거 좀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PPT나 뭐 학습지나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자료 좀 달라. 그래서 안 주면 왜 안 주는지 좀 궁금해하시고 그러냐고 아쉬운 표정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 배워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좀 써먹을 수 있는 게 가장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사실 그게 바쁜 교사 생활에서도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어렵지 않게 바로 이제 적용하면서 애들에게 뭔가 좋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실용적 관점이라고 좀 부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새로운 수업 형태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 이게 이제 우선 실용적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말 자체가 실용적 관점하고 뭐 얼마나 차이가 생기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작 부분에서 지겨워. 내 수업은 좀 너무 지겹고 좀 뭔가 달리 하고 싶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출발한다면 대부분 이제 그거는 실용적인 관점 뭔가 금방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멋진 거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연구 수업 이번에 아니면 공개 수업 이런 거 하는데 내가 매번 강의하는 거 그거 매번 똑같이 하면 좀 지루하니까 나도 좀 뭔가 새로운 거 보여주고 싶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아이들 좀 재밌게 해줘야겠어. 우리도 너무 지루하고 내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막 자고 막 떠들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좀 이렇게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애들도 재밌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모든 활동이 소란스러워서 하다 보니까 되게 소란스러운 거죠. 모든 활동을 시키다 보면 그래서 도무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막 때때로는 뭐 교감 선생님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좀 이렇게 다른 옆반 선생님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시끄럽냐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조금만 해야겠다. 아직은 좀 내가 잘 못하는 것 같다. 조금만 해야겠다. 이런 어떤 협동학습을 적용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진도와 상관없는 수업에만 좀 적용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진도는 내가 확실히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이 이해했나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또 이게 이제 평가에 나오니까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동학습 하다 보니까 또는 모둠학습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잘 배웠는가 안 배웠는가를 내가 확인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자신이 좀 떨어지거나 좀 명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애들이 활동하고 애들이 발표하고 이런 거는 참 좋아. 근데 좀 진도와 상관없으면 좋겠어. 이런 거 좀 하다 보면 진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한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것을 실용적인 관점이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실용적인 관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요. 좋은데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한점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좀 방해성이다. 얼마 오래 못 간다. 네, 물론 이제 뭐 몇 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몇 년 속에서 발전이 얼마큼 가느냐에 따라서 실용적인 관점이 얼마나 있느냐에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동학습을 만약 했는데 매번 비슷한 것을 계속하고 내 수준이 별로 안 나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실용적인 관점을 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단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쉽게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뭔가 이렇게 내 수업을 좀 바꿔보고 애들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 이거 아닌가 보다 라고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좀 깊이가 얕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 위주, 효과 위주. 이 결과가 좋은가, 애들이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가,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면서 제고해 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 성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 수업이 대부분 시험 성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협동학습 자체도 시험 성적과 대단히 깊은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적용이 어려우면 잘 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점들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네. 협동학습뿐 아니라 뭐 배움의 공동체가 한번 요즘에도 계속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협력학습이라고 해서 네, 이 말을 좀 달리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프로젝트 학습도 있고, 토론 학습도 있고, 다양한 형태 학습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 적용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취할 때 그 입장이 이제 실용적인 입장, 내 수업에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실용적인 입장이다. 이거 실용적인 입장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한번 써먹어 봐야 되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한번 써서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것은 누구나에게나 보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 예를 들면 이제 협동학습이 왜 필요한지, 프로젝트 학습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남들이 하는 대로 괜찮더라 이러면서 이제 한번 해보자. 근데 애들은 잘 못하는데 여기 우리 학교에 좀 아니면 우리 애들한테 좀 안 맞는가 봐 이런 식이 된다면 저는 이제 그걸 얕다라고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왜 이게 또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봤는데 왜 잘 안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더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철학적 관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 매일같이 왜 안 되지? 쟤는 왜 되지? 쟤는 왜 자고 있지? 이런 거 있죠. 왜? 네, 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왠지 모르게 불편해요. 왜 그런 걸 질문하는 거야 대체? 네? 불편하단 말이야. 너 왜 그래? 뭘 왜가 어딨어? 그냥 이게 얼마 대답하기 편해요. 그냥 뭘 이렇게 따져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게 우리의 생각을 깊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왜라고 질문해요. 우리 애들한테도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질문하면 아주 싫어요. 아주 싫어요. 네. 그래서 얘들 어떻게 사고력을 좀 키울까 이거 참 고민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생각하기에 협동학습의 방법보다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이 방법이 좋고 이 방법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따져가기보다 먼저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걸 철학적 관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협동학습 자체보다도 협동학습이 교육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거니까 교육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다 교육이다. 그 중에 하나가 협동학습이 될 수 있는 거고, 프로젝트 학습이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기술, 어떤 스킬에 관련된, 테크닉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마음, 내 마음이 어떤가. 네, 내 마음은 별로 애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근데 오늘 연구 수업이에요. 잘해. 그래서 야, 니들 있잖아. 내가 니들 잘하면 피자 쏠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너희들 잘해주면 피자 쏜다. 못하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 잘해주면 와 고마워 이제 피자 딱 쏘고 다음날 가면 선생님 이런 같은 수업 또 안 해요? 야 연구소 진행을 했잖아. 너무 힘들었어. 이거 어떻게 매일 해? 이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진도도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피곤하니까 사실. 근데 그 안에 우리의 마음, 가르치는 교사의 마음은 어떤지 그게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결과보다는 과정. 네, 이 결과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협동학습을 했으니 성적이 올랐냐? 올랐다? 야 그럼 그거 효과 있는 거야. 한번 써야 돼. 이런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성적이 잘 안 올라. 아이고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또 나가는 거.
그게 아니라 애들이 그 과정에서 활발하게 자기 배움을 만들어간다. 서로 얘기를 나누고 서로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뭔가 교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면 그게 과정 속에서 교사가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저는 협동학습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시험 성적은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게 안 나왔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거, 아이들이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또 그거의 가치를 발견해 가고 하는 것이냐, 아 이게 재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견해 가는 것, 그게 이제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줘야 된다. 교사가 항상 피드백을 주고 아이들이 서로 피드백을 갖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협동학습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전에 제가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뭔가 진도에 쫓기면 피드백을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이거 다 했지? 자, 그 다음 이거 다 했지? 이거 다 했는 거 이제 넘어가자. 다음 거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자꾸 그 과정 속에서 잘 모르는 애들한테 또 잘 실패한 애들한테 먼저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나 정확하게 이렇게 잘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지만 아이고 이거 언제 다 나가나 항상 이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저한테도 스스로 얘기하는 거 뭐냐면 덜 가르치자. 조금 덜어내자. 그래야만 애들이 제대로 배운다. 네, 그냥 이렇게 수박 걷어읽기식으로 아니면 영어 보듯이 쭉 한번 훑고 지나가는 거, 그런 식의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과연 얼마나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와 아이들이 살아갈 그 미래의 세계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훑고 쑥쑥 지나가고 교육과정을 다 다루고 그것을 머릿속에 뭐 넣든 안 넣든 한번 이렇게 쭉 인식시켜주고 가게 되는 거, 그것이 과연 그 아이들에게 어떤 능력을 키워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교과서에 또는 이 교육과정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과감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왜 내가 애들한테 이것을 다 가르쳐야 되지? 이게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너무 당위성으로 이거 질문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그 아이들이 오히려 질문하면 선생님 왜 배워야 돼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죠? 입 다물어. 뭐 그런 거 질문해. 교과서 나왔잖아. 너 고등학교 가면 있잖아. 이거 안 배우면 고등학교 못 가. 아니면 고등학교 가서 수능이 나온단 말이야. 대학교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어떤 이유를 찾아요? 그 다음 학교에 내가 잘 적응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럼 그 다음 학교 가면 또 그 다음 학교에 잘 적응해서 가는 거예요. 그 대학교 가면 직장에 잘 취직하기 위해서. 그럼 직장에 취직하면 이게 다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이거 배운 거 별로 쓸모도 없고 가끔씩 상식 퀴즈 TV에 나오는 저거 내가 알아 저거. 와, 역시 학교에서 잘 배웠어요. 나 그때 우등생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막 쪼는 거죠. 너 공부 안 해? 이렇게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너무 이제 과대하게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있네요. 네. 길이보다는 깊이 있게 좀 가보자.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우선 선발적 교육관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교 가야 된다. 이런 거. 9등급에 대한 애들, 9등급이 모여있는 그런 반을 가르치다 보면 답답함. 얘들 어떻게 나중에 미래를 살지? 이런 어떤 생각.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과정으로 판단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해오지 않은 일이에요. 애들도 성적만 잘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가 뭐 잘 배우든 잘 못 배우든 벼락치기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든 성적만 잘 나오면 되지 뭐 그렇게 중간에 내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 말씀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아이들이 중시하고 선생님이 중시하고 서로 간의 배움을 중시하는 이 문화를 형성하기에는 참 어렵다. 이게 갖고 있는 한계죠. 가치를 얘기하는데 그럼 가치를 어떻게 심어주지? 네. 야 이거 그 협동학습의 가치가 중요한 거야? 매일같이 얘기해줘. 함께 배워야 돼? 매일같이 얘기해줘. 그러면 되나?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는 어떤 가치를 참 중요하다고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아왔지만 어떻게 교육을 받아왔냐면 그래 너 잘해야 칭찬 또는 혼나는 거야. 너 이거 못하고 있냐? 이것도 못하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왜 못하고 있어? 안됨으로 인해서 답답함이 생기고 그 답답함이 분노로 바뀌고 그래서 그 분노를 그대로 안고 아이들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혼나는 거예요. 혼나면서 뭔가 배웠어요. 윤리를. 그래서 그 윤리가 우리 안에 당위로 남습니다. 강한 당위로. 그 당위가 뭐냐면 나에게도 적용이 잘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적용이 잘 안 되는 걸 뻔히 보면서도 막 이렇게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수용하고 지지해주고 이런 마음으로 잘 못 가요. 그렇게 혼나면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제 말이 맞나요? 저는 그렇게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당위하고 많이 싸우고 있어요. 제 당위하고. 근데도 여전히 그 당위를 잘 이렇게 깨뜨릴 힘이 내 안에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자주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교육하면 안 되겠구나. 나를 보면서 애들을 혼내가면서 교육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수업 시간에 가면 또 이렇게 혼내고 있어요. 네. 어쨌든 가치를 어떻게 심어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고 그렇습니다. 즉석의 재미 추구를 추구하는 그런 풍조가 있고 교사 중심의 가르침이 아직도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완전히 학습을 가져가서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형태로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스스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배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잘 모르는다. 내가 어떻게 배우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배움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아이들이 어떻게 진짜로 배우는 것인지 원래 타고난 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우고자 하는 것은 뭔가를 새로 알고자 하는 마음은 타고난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요. 나중에 좀 보겠지만 이제 성인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모습 여기서도 금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근데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공부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철학은 무척 어렵다. 누가 철학 얘기하면 이야 뭐 이렇게 감탄하듯이 이렇게 보거나 아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이렇게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몇 시 시작했죠 제가? 15분? 15분? 네. 이거 좀 틀어주세요. 처음 학교에 갔을 때 그땐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들어 묻고 대답했죠. 세상은 신기하고 무거운 투성이었습니다.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안 생겨요. 왜냐면 공부하는데 어려운 것만 시키고 계속 프린트하는 궁금한 그 책에 맨날 이렇게 시키니까 궁금한 게 생기지도 않고 그냥 수업한다는 식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사이 변해버린 아이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고 말이죠. 우리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들입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자세한 것을 고르시오. 교실은 조용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조용합니다. 하루 후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한 번도 질문하지 않는다 하는 학생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정답이 정해져 있었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비난받는다. 질문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선제로 질문하면은 튀는 사람이 나요. 이제 저도 정답만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다른 말을 해봤자 그게 정답이 아니니까 그게 틀렸다고 말을 듣는 순간 다시 너무 작아지니까 창피해지는 때가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약간 입시에 찌들어 있는 학생이어서 발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 내가 이 시간에 한 자라도 영어 단어가 외울 텐데 그냥 시험만 잘 보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외워야지고. 네, 마지막 말이 좀 남아요. 그냥 외워야지 뭐. 오늘 지하철인가 어제 지하철인가 그 오는데 어떤 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PPT 자료를 이렇게 하면서 밑줄 쳐가면서. 근데 제가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시험을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하세요? 외워야죠. 그러니까 잘 외워줘요. 외우다 기계적인 외우는 거잖아요. 기계적인 암기. 기계적인 암기에 몰입하면 할수록 글자에 더 강하게 해요. 그래서 글자 하나 틀리면 왠지 모르게 다 틀리는 것이고 막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기계적인 암기.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외워가지고 잘 외웠다. 그러면 안심인데 시험에서 이렇게 내가 그걸 외워서 풀었었다. 그럼 안심인데 갑자기 중간에 뭔가 딱 끊겨요.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불안하죠. 그런 현상들을 몇 번 겪고 나면 시험 볼 때 시험 불안증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시험 볼 때 긴장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 보고 나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시험을 잘 보면 왜 이렇게 행복해하는지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불안이 높으면 높을수록 제가 보기에 평상시 수업에 집중하지 않아요. 왜? 머리 쓰는 걸 싫어요. 사고력을 뭔가 키우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중에 공부하면 되지. 나중에 또 외우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뒤로 미뤄요. 그러니까 뒤로 미루는 습관 있으시죠? 저기 있는데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에게 제가 저를 봤을 때 불안이 좀 많이 들어요. 아, 뭔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왜 이렇게 하기 싫지? 아, 뭔가 자꾸 생각이 안 나고 잘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막 이런 느낌들이 막 내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얼른 안 들어가. 그래서 시간이 닥치면 그때서 막 해요. 막 하고 그다음에 발표하려면 대충 싹 발표하고 끝. 발표 끝났다 이제. 긴장 다 풀리고 이제. 근데 끝나면 이제 성적 나오죠. 성적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성적 나왔어. 내가 만족해. 뭐야. 임용시험 볼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그 두꺼운 교육학책을 다 외워가지고 뭔가 공부를 했는데 시험이 떨어졌어. 좌절이죠. 완전 좌절이고 절망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학기 보내고 또 이제 또 준비해야겠다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언제 또 하나 이러고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의미가 내가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아요. 의미를 둘 수가 없잖아요. 그냥 시험만 통과하면 되는데 왜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의미 없이 뭔가 해야 되는 공부 그런 공부의 반복적인 거
그렇다면 그게 공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의 공부가 과연 어떤지, 아이들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애가 수업 시간에 영어 수업 시간에 공부란 취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 취미가 아니야. 공부를 어떻게 취미로 하냐? 의무야. 이렇게 말을 바꿔줬습니다. 네. 그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학교의 문화가 점점 되어가고 있죠. 아이들은 공부가 재미있어서 뭔가 해보다가도 공부를 재밌어서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딱 보면 아이고 애들 다 시험 공부하고 있고 나는 딴 거 있고 너 이거 어떻게 시험 볼래? 막 이렇게 부모님이 시험 시간이 다 됐는데 시험 기간 중에 뭐 딴 거 하고 있다, 재밌는 책을 막 읽고 있다 그러면 너희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빨리 안 치워? 공부해야지! 막 이렇게 막 야단치고 막 그러잖아요. 시험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 동영상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또. Hi, my name is Jessica, and I'm in New York City. I'm a fourth grader. I'm 9.5-year-old. Please stop what you're doing. It's making us stressful. As you can see, we're just little kids. We don't want to get sent off to college in 5 minutes. We want to be kids. We want to write literature. We want to read good. But if you're going to put all this stress on us, no, we can't do this. We can learn the fun way. I and all my classmates learned so much fun when we were in second and below. But now you've made it so hard for us, we can't even communicate with our parents. So that's why you should stop what you're doing. Stop the stress. Please, stop it. 아직 나도 공부할 때마다 너무 즐거워. 저는 뭐 외우거나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공부하기가 싫고 팔이 저려요. 엄마는 머리 아프다고 하면 엄마가 뭐라 그러셔? 병원 가서 보고 괜찮으면 계속 공부할 때요 다리가 갑자기 저리고 내 여기가요 계속 아파요.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어? 네, 그때 엄마는 뭐라 하셔? 그래도 계속 공부하래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머리가 아프다든가 배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졌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 본 적이 있었던 사람. 숙제가 많거나 막 밤을 새서 공부를 해야 되고 과거에 대한 그런 공부도 숙제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을 인터뷰하고 있는 건지 나는 자체가 밤을 새갔다고? 기본적인 연습이잖아. 진짜 못 다녔을 때 작년에 걸렸었었는데 그냥 오히려 막 진짜 학교 안 가니까 좋다 막 이런 생각하고 공부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챙겨왔다 이런 생각하고 이런다고 뛰어내니까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청소년 5명 중 1명이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살을 시도할 만큼 마음이 우울한 이유로 아이들이 가장 먼저 꼽은 것은 공부. 한국 청소년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유독 심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거 같았을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하자마자 공부해라라고 하지. 그냥 공부해 이러면 나도 해야겠다 이러겠는데 야 공부해 하라고 이러면 하기가 싫어져요. 등급제로 해갖고 막 이렇게 경쟁식으로 해버리면은 막 배울 마음도 별로 안 생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마땅히 배워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배우는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해야 되나? 배우는 거 자체를 두렵게 만들고, 그럼 따지면은 뭐지? 배울 권리를 뺏기는 거잖아요. 비교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속에서 아이들이 어느 시점에는 싫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공부가 싫어져서 안 하는 아이, 공부를 거부하는 아이가 현재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로 취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공부 때문에 혼나고 그래서 이제 공부에 보복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배우고자 하는 자신의 본능을 보복하는 거예요. 퍼듀 대학교와 갤럽의 공동조사 역시 정서적 지지의 힘에 주목합니다. 미국 3만 명의 대학 졸업자에게 삶의 질을 결정짓는 5가지 요소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물었는데요. 응답자 중 오직 11%만이 경제적 안정을 포함한 5가지 측면에서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명문대 졸업생과 일반 대학 졸업생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성공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대학 간판이 아니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났는지 여부, 대학 시절 정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높은 사람은 삶의 질이 2배나 더 높았습니다. 네. 이 동영상을 보고 뭘 생각하시나요? 질문이죠. 네. 방금 전에 명문대학과 일반 대학의 차이가 12와 11% 차이밖에 없었고, 근데 결국은 그 대학교 자체가 아니라 멘토, 어떤 도와주는 사람, 인격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모두 경험한 경우.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가 옆에 사람이 계속 도움을 주는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배운다면 네, 저렇게 성공할 수 있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성장시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결국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혼내는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이렇게 화가 나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저도 이제 한번 돌이켜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내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아오르게 한 너의 행동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너는 혼나야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은 사실 그게 틀린 거죠. 네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게 내 안에 어떤 걸 자극시킨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자극으로 인해서 화가 난 거고, 그 화는 너한테 표출된 거야. 라고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 내 안에 뭔가가 자극됐다. 그 내 안에 뭐가 있을까? 그걸 살펴봐야죠. 네, 그걸 자꾸 살펴보고 내 안에 뭔가가 또 자극될 때, 내가 지금 자극되고 있어. 잠깐 멈춰야겠다. 이렇게 멈출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네, 뭔가 제 말이, 제 행동이, 저것이 나를 자극시키고 있어. 이렇게 수업 시간에 계속 엎어져 자면서 일어나라겠군요. A, C, R 이러면서 이제 뒤로 하는 녀석. 네, 그런 게 내 안에 뭘 자극시킬까? 내가 왜 이렇게 거기서 갑작스럽게 분노할까? 쉬는 시간에 애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서로 욕하는 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는가? 근데 나한테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분노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아이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그 아이는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삶의 원래 그런 삶이었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어서 그런 단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아이거든요. 어른들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런 아이에게는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그런 능력을 키워줄 아이로 바뀌어야 되죠. 너는 그런 게 부족하구나.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좀 키워주고 싶다. 삶의 능력을 좀 키워주고 싶다. 그런 교사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그런 아이에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적어도 한 명의 인생의 멘토가 생긴 거죠. 그러면 그 아이의 삶이 바뀌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나는 교사로서 보람있게, 정말 그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애들한테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서 애들이 점수를 높여봐도 사실 그 한 명의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한 그런 경험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그 다음 동영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아주 오래전의 동영상이에요. 죽은 시인의 사회 아시죠? 네. 이제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질문도 하지 않는 학교.
아이들에 대한 공부 때문에 상처받은 학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영화에서나마 잠깐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것 좀 틀어주세요. Gentlemen, open your text, page 21 of the introduction. Mr. Perry, will you read the opening paragraph of the preface, entitled Understanding Poetry? Understanding Poetry by Dr. J. Evans Pritchard, Ph.D. To fully understand poetry, we must first be fluent in its meter, rhyme, and figures of speech, then ask two questions. One, how artfully have the objectives of the poem been rendered, and two, how important is that objective? Question 1 rates the poem's perfection. Question 2 rates its importance. And once these questions have been answered, determining the poem's greatness becomes a relatively simple matter. If the poem's score for perfection is plotted on the horizontal photograph, and its importance is plotted on the vertical, the total area of the poem yields the measure of its greatness. A sonnet by Byron might score high on the vertical, but only average on the horizontal. A Shakespearean sonnet, on the other hand, would score high both horizontally and vertically, yielding a massive total area, thereby revealing the poem to be truly great. As you proceed through the poetry in this book, practice this rating method. As your ability to evaluate poems in this manner grows, so will your enjoyment and understanding of poetry. Excellent. That's what I think of Mr. J. Evans Pritchard. I'm talking about poetry. And I like Byron number 42, but I can't dance to it. Now I want you to open that page. Rip out the entire page. Here, rip it out. Rip it out! Come on, rip it out! Thank you, Mr. Dalton. Gentlemen, tell you what, don't just tear out that page, tear out the entire introduction. I want it gone. History. Leave nothing of it. Rip it out. Rip! Be gone, J. Evans Pritchard, Ph.D. Rip, shred, tear, rip it out. I want to hear nothing but the ripping of Mr. Pritchard. Perforate it, put it on a roll. Not the Bible, you're not going to go to hell for this. Make a clean tear, I want nothing left of it. Rip it out, rip it out. What's going on here? McAllister. I'm sorry. I didn't know you were here. I am. Ah, there. So you are. Excuse me. Keep ripping, gentlemen. A battle. A war. And the casualties could be your hearts and souls. Thank you, Mr. Dalton. Armies of academics going forward, measuring poetry. No! You will not have that here. No more, Mr. J. Now, my class, you will learn to think for yourselves again. You will learn to savor words and language. No matter what anybody tells you, words and ideas can change the world. See that look at Mr. Pitt's eye? 19th century literature has nothing to do with going to business school or medical school, right? Maybe. Mr. Hopkins, you may agree with him, thinking, yes, we should simply study our Mr. Pritchard and learn our writing here and go on about the business of achieving other ambitions. I'll see it for you. Good luck. Good luck. We don't read and write poetry because it's cute. We read and write poetry because we are members of the human race, and the human race is filled with passion. Medicine, law, business, engineering, these are noble pursuits.
life exists in identity. The powerful play goes on and you may contribute a verse. The powerful play goes on and you may contribute a verse. What will your verse be? 네. 어떤 게 인상적이세요? 너는 어떤 시인가? 마지막 부분에 템은 저도요. 인생이 하나한 시작이 되고 우리가 한 줄을 시우리가 시의 한 줄이다라는 우리 인생이 한 편의 시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시처럼 써내려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한 편의 연극이다. 그 중에 한 연극은 한 줄의 신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같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시의 구절로서 뭔가 인생을 그 연극, 그 시를 달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저는 좀 달리 봤는데 처음에 읽기 막 하고 시를 잰다니 쓰레기야. 찢어버려. 아니 찢지 않아도 되잖아요. 야 그거 읽지 않아도 되는데 넘겨. 시는 이런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이 변해고 난 생각하고 좀 달라. 책을 안 치워도 돼. 아니 책을 안 치워. 그리고 그냥 뭐 그런 거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찢어버리래요. 왜 찢으라고 했을까요? 그 애들이 그거 막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이거 찢어야 돼? 책을 찢어? 생각지도 못해. 여기는 명문학교거든요. 미국의 명문학교. 아주 모범생으로 이렇게 살아온 애들이에요. 근데 그 삶을 막 뒤흔드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게 애들한테 손해주는 거잖아요.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마음에 막 동요를 일으키고 막 갈등하게 만들고. 교육자가 그럴 수 있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왜 찢어버리라고 했을까요? 당위. 어떤 당위? 네. 거꾸로 간다. 뭔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찢어버리라 라고 했던 그 말은 그렇게 시를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도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동요를 일으켜줘서 네가 진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지. 엄마, 아빠, 뭐 이 사회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되기를 요구하고 그래서 사회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파크 파머의 책 중에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에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흔들어야 돼요. 흔들지 않고서, 질문하지 않고서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거 괜찮겠다라고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나의 삶을 뒤흔들 정도로 되지 않은 이상 그것이 내 것이 되긴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고정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당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흔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하나 봅니다. 좀 저를 흔들고 싶어요. 네, 그거 맞냐고, 진짜 거기서 질문해보고 고민해봤냐고, 이거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라고 생각해보고 싶은 거죠. 때때로 찢어버리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뭘 찢었지 모르죠. 제 얼굴을 찢어버리세요. 그건 아니죠. 어쨌든 그 뭔가 흔들고자 하는 강한 어떤 확신의 찬, 그러나 그 부분에서 자기도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진리를 향해서 진짜 시가 뭔지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선생님. 네, 이런 선생님이 문학 선생님이죠. 진짜 선생님이죠. 그래서 애들이 그 선생님에 대해서 되게 존경심을 갖습니다. 아, 저 선생님 뭔가 다르다. 다른 선생님은 다 책 펴놓고 뭐 설명하고 반복해서 외우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선생님은 책 덮고 다른 거 합니다. 네, 그 다음 장면이 다른 거 하는 장면인데요. 한번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잠깐 얘기 드릴게요. 번역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애들 보고 걸으라고 한번 해봤어요.
잘 보세요. 어떻게 긋고 있어요? 질서 정연. 잘 맞췄어요. 그래서 풍가를 불러주죠. 미국에서 저런 식으로 풍가 부르니까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막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건 자기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다. 이렇게 걸으면 안 된다. 너 자신의 생각과 너 자신의 삶을 찾아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걸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각자 걸어라. 걷고 싶은 거 걸어. 그래서 뭐 이렇게 걸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팔짝으로 걷든지 뭐 거꾸로 걷든지. 어떤 애는 걷기를 거부합니다. 너 왜 안 걷니? 아 저는 잠시 걷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겠고. 이 말은 네가 그렇게 걷는다고 다른 사람이 막 뭐라고 하는 거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스스로 믿는 거 따라가. 이런 거죠. Exercising the right not to walk. Thank you, Mr. Dalton. Just illustrate the point. Move against the stream. 네. 이렇게 한번 수업을 해보고 싶다. 여기서 와서 운동장에 네가 걷고 싶은 거 걸어봐. 그럼 애들이 뭐야 이거 도대체. 공연해 주지 뭐 이런 거 시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공연해서 놀게 하지 뭐 이상한 거 시켜. 뭐 선생님 이상해요. 미쳤나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바로. 네. 이상한 선생님이 바로 나게 지킬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시가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네, 시를 보고 시를 분석해서 뭐 저자의 뭐 입장, 뭐 화자는 누구고 여기에서 심상은 뭐고 이미지는 뭐고 이런 거 이렇게 문제 풀려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애들이 모여가지고 물론 이때는 뭐 담배 피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면서 모여가지고 막 시를 막 읽고 막 외우고 자기들이 시를 짓고 그렇게 살아요. 네, 다른 수업에서는 그렇게 전혀 하지 않는데 이 수업만 애들이 시를 배우는 거죠. 그게 배운다 생각입니다.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 야 재밌다. 나도 해보자. 이게 나타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배우는 건데 아 지겨워. 언제 다 해? 이러면서 또 해야 돼. 안 하면 점수 깎여. 이거 수행평가야. 이거 성적이 시험에 나와. 야 수능 유형이야 이거. 이렇게 계속 뭔가 목표를 제시해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그걸 해보게끔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와야 될 고민이고 각자 삶에서 교사의 영역에서 실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이란 저는 분리와 소외, 만남과 연결, 내면의 힘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약간 다른 입장이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분리란 저는 학생이 분리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분리란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걸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기 싫은데 정말 진짜 오기 싫었는데 누군가가 강력하게 원해서 왔다면 앉아있는 것 자체가 때때로 고통일 수도 있고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도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죠. 애들이 멍 때리고 있는 거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너 어디가 있냐?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 나 지금 너 어디가 있는 거야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어디가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와 빨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죠. 애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거. 내가 이걸 통해서 뭐 어떻게 성장하는가. 사람은 성장이라는 욕구가 다 있거든요. 뭔가 배워서 내가 내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재밌고 뭔가 즐겁고 이게 정서적인 걸로 딱 연결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지겹고 짜증나고 하기 싫고라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반응으로 계속 반복될 때 분리시켜버립니다. 네, 학교 갈 때는 내 모습 따로 만들어 놓고
집에 왔을 때는 또 부모님에 대한 내 모습 따로 만들어 놓고 진짜 나는 점점 가려지고 없어져서 너 누구냐? 물어보면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하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 하냐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계속 분리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태어나서 어떤 사람인지가 대부분 어느 정도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내재되어 있다.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주면서 약간씩 변형 발전되고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거죠. 교사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 방학 동안에 방학까지 며칠 남은지 아시죠? 네. 모르겠어요. 이제 중간고사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기말 시험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좀 있으면 6월이고 6월이면 진도 이제 나가셔야 되고 6월 중순 되면 이제 막 시험 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7월 되면 이제 채점해야 되고 뭐 생기부 대충 해야 되고 여기까지 막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가면 이제 방학이에요. 우와 방학이 너무 좋아. 근데 이제 개학이 다가오고 있어요. 2학기 시작이야. 우울해. 아 휴일이 며칠인가 막 세어보고 야 이때 휴일이야. 야, 너무 좋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 교사의 삶이죠. 네. 행복하세요? 네. 이게 그래서 저는 좀 분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들 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부모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언제 분리되냐? 학부모가 될 때 그 어떤 그림이 있는 사진인데 애들 그 안 가려고 하는 애 학원 끌고 가는 그 학부모의 사진이 있어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안 가려고 해 얘가. 학원 안 가려고 해요. 근데 가야 돼. 돈도 내고 배워야지 이러면서 끌리고 가. 근데 얘는 막 버티고 있어요. 그게 딱 찍혔어요. 그럴 때 부모의 사랑은 무엇이죠? 네. 부모의 진짜 사랑은 무엇이죠? 그때 얘를 학원에 보내서 배우게 해야 되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얘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얘가 무엇을 하기 싫어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들어주고 옆에서 지지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게 부모의 사랑일까요? 후자잖아요. 근데 후자의 입장을 잘 취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아이를 닥달해가지고 성적이 나오면 그 성적표 보고 엄청난 실망감을 보여주면서 너 똑바로 살아라. 너한테 거는 기대가 얼만데 이러고 살까요? 욕심. 네, 욕심.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욕심인 거죠. 여기 죽은 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극하는 애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왜 자살하냐면 부모가 너는 나의 미래야. 너는 의대 가야 돼. 라고 딱 정해놨어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딱 정해놓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너는 하는데 너는 왜 그걸 거부하는 거야? 이렇게 막 해요. 그래서 바로 죽어요. 네, 자살을 가게 되는 너무 극단적으로 가게 되지만 사실은 애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든다는 거죠. 내가 부모 인생을 대신 살아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원하지 않은 것들을 들어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속에 부모의 사랑이 없는 것, 그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아이들, 부모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분리되어 있는 모습들을 좀 자주 보게 되는데 소위는 뭐냐? 나는 누군가에 답하기 힘든 거, 이익을 추구하다가 버림받는 거, 뭔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해보다가 당신 탈락 이렇게 된 거 있죠. 꼭 이렇게 뭔가 승진이나 이런 거 부분에서 이런 거 삶의 목적과 단절되어 통합을 잘 만들지 못하는 거. 내 삶이 통합되어야 되는데 이 모습 다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우리 사회로부터 또는 진정한 자아로부터 소외되는 거죠. 수단화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소외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리와 소외는 비슷비슷한데 그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부를 수단화 시켰으니까 성인이 됐을 때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2.9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학습 의지가 점점 떨어져요. 학사 이상이 3.7이고 중졸이 이렇게 됩니다. 성인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책을 별로 읽지 않는 거,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고 1년에 책 한두 권 읽으면 많이 읽는 축에 속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성인이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니까 사회가 저는 이렇게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 우리에게 있다. 다시 파코파모 얘기를 들면 어떤 사회에 대해서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 것은 공감한다. 난 그걸 적극적으로는 알지만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 때때로 되게 힘들고 어렵게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의 모습들은 다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산층, 미국의 중산층은 다 불의에 저항하는 마음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돈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차, 월급 이런 정도. 그게 다 중산층의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와야 된다. 어떤 선생님이 페이스북에 사회 비판적인 글, 정치 비판적인 글을 올렸더니 학부모님이 교감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 이상하다. 얘기 좀 해봐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쭉쭉 썼는데 그런 걸 보고 제가 만약 여기서 정부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면 좀 도를 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다. 왜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뭐가 올바르고 뭐가 그른지를 판단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아이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자니까. 네, 만남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필요하고 사람과 텍스트가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만나는 건 만남이 아닌 거죠. 네가 직접 읽어봐라. 잘 이해 안 되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사전을 찾아보거나 이렇게 해라. 텍스트 직접 만나. 네. 만남의 전제 조건을 달고 만나는 거 때때로 좀 진정한 만남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애들과 진짜 만나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교육 속에서. 만남 대 가르침? 네. 우리 가르치고 있지 진짜 만나는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이름을 좀 제대로 불러주고 있는가? 이름 부르기 참 어렵죠. 그러나 이름 불러줄 거 필요합니다. 만나면 애들이 배웁니다. 진짜 만나면 애들이 그 속에서 배웁니다. 만남이 없으면 잘 안 배우죠. 깊은 만남이 필요하다. 연결이 필요하다. 우리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고리는 저는 느낌과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느낌을 갖고 있어요. 감정을 다 갖고 있죠.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 모두 어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경험도 다른 경험도 역시 연결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같은 경험만을 너무 강조해서 획일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하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이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내면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교육은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관계, 자율, 능력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관계가 좋으면 아이들은 배웁니다. 진짜로 잘 배우고요. 선생님한테 영향을 잘 받습니다. 좋은 영향을 잘 받습니다. 제가 때때로 화가 나서 막 뭐라고 해도 그것을 아이들은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내가 저기서 뭘 배워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좀 갈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지만 갈 수도 있어요. 애들에게 자유를 좀 주는 거죠. 자유가 아니고 자율. 네가 스스로 하되 어떤 부분에서 스스로 제어를 하는 거죠. 통제를 거 스스로. 규칙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을 키우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내 수업에서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키우고 있는지. 그 능력은 점수라기보다 점수가 아닌 거죠. 협동 능력, 분석 능력, 그 다음에 통합 능력, 다양한 능력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죠. 공감하는 것도 능력이 되겠고 그런 것들을 진짜로 키워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배워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난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어. 그래서 넌 나한테 배우면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낮추는 건 또 없어요. 내 자신을 잘 알면 돼요. 애들한테 같이 배우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도 나한테서 배우고 저도 아이들한테 배웁니다. 상호작용이 생기면 아이들도 서로 잘 배웁니다. 부동성 좀 배제하고 억지로 시켜서 그냥 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는 힘을 좀 키워보자. 네, 비판적인 사고라는 걸 좀 갖게 하고 반성적으로 생각해보자. 너 오늘 뭐 배웠니? 그 배운 거 쓰기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 딸한테 그걸 시키고 있어요. 네, 오늘 뭐 배웠는지 일기를 써라. 아빠 일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배웠는지 쓰고 제가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배웠냐고, 어떤 내용이냐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뭔가 배운 거 자꾸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게 어떤 학교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뭔가 좀 강사의 의도상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웃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말은 웃어라. 너 왜 안 웃니? 좀 웃어. 미소를 지어. 왜 이렇게 인상이 구겨져 있어? 저한테 자꾸 얘기하는 그런 말이에요. 저 그래서 이거 보면 내 마음을 읽어줘야지 왜 나보고 자꾸 웃으라고 하냐고. 그럼 억지로 이렇게 하고 다니라고 이런 얘기냐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물론 미소를 짓고 있으면 그것이 전염이 되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미소를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아요. 이렇게 웃어주고 이렇게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보다 먼저 읽어줘야죠. 그 사람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 마음과 연결된다. 만나주고 이렇게 되는데 억지로 뭔가 시켜서 자꾸 하는 것 같은 냄새가 드는 거예요. 네. 웃어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웃어. 잊어. 너 힘들지? 부모하고 싸웠지? 다 누구나 그래. 잊어. 극복해. 극복이 안 되는데 그럼 네가 바보인 거야.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 거죠. 너는 뒤떨어진 애야. 네가 스스로 이겨내야지. 그것도 못하냐? 자꾸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제가 너무 과했나요? 좀 과하십니다. 네. 저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사실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서 갑자기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생각나는데, 근데 좀 이렇게 안 하고 네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말 쓰면 좋겠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서로 도웁시다. 이런 말, 네, 우리가 같이 웃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런 말 쓰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걸 왜 했냐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한번 키워보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한번 키워보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네, 마치겠습니다.